외국인 노동자 또 외국인 범죄에 대한 KBS의 기획기사라고 해야 되죠, 이걸. 외노자를 말하다, 외노자를 말하다 라고 하는 팩트체크 기사입니다. KBS에서 외노자,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를 빼앗고 있는가, 또 외국인 없이는 뿌리 산업이 힘든가, 건설 현장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장악됐는가, 이런 등등. 외국인 노동자 처우가 열악하다는 건 과장된 사실일까, 이런. 사실 우리나라의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24만입니다. 거기에 불법 체류자들도 한 30만, 글쎄요, 더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대략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노동정책이라든가 다른 정책 쪽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범죄를 많이 저지를까? 이런 질문을. 근데 제가 계속 다룬 내용이기도 하고, 통계적으로, 숫자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범죄율은 낮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주류 사회가 아닌 비주류라든가 소수 집단이 범죄율이 더 높다는 것은 사실은 성립되기 어렵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들한테 다양한 형태의 범죄적인 아니면 치안적인 수단이 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인식도 그렇고, 한국처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 이런 것이 특히 심한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건 사실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이제 이 팩트체크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마약 범죄, 그러니까 최근에 늘어나는 마약 범죄는 확실한 증가는 맞다. 그리고 강력 범죄, 살인 이런 것들도 역시 특히 그것이 특정한 지역,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연결됐을 때는 실제로 높은 건 맞다. 훨씬 높은 건 맞다. 그러니까 외국인 관련된 범죄를 볼 때는 외국인 전체를 놓고 보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특정한 범죄, 특정한 지역, 특정한 세대 이런 건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 맞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범죄를 공개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더 특히 좀 더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특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라고 하면은 그건 명확하게 누굽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제공해 주는 자료만 가지고 그건 사실 더 볼 것도 없죠. 왜냐? 아니 그냥 거기서 선별해서 제공해 주는 자료인데 거기서 더 연구할 게 뭐가 더 많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경찰이나 검찰, 특히 경찰이나 검찰 애들이 선별해 주지 않는 전체 날것의 원래 로데이터, 원래의 사건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범죄가 연구가 될 텐데, 그것이 제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어떤 범죄 통계라든가 아니면 검찰청의 범죄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건 사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지들이 그냥 내놓고 싶은 거 이겁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라든가 대검찰청 검찰 연감 같은 경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그냥 그들이 어떻게 처리했다는, 그들이 어떻게 그 사건을 이렇게 했다는 거고, 그 전에 원래의 범죄와 그리고 그들이 처리한 사건의 내용,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정원 연구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교수라든가 이런
뭐 이민정책연구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거 사실은 잘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을 뭐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마약 범죄가 증가했다. 맞습니다. 근데 마약 범죄가 증가한 것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면 그 증가했던 것이 과거에는 안 다뤘던 것이 지금 다뤄졌다는 얘기냐? 아니면은 특정한 형태의 어떤 마약을 들어올 수 있는 불법 치료가 늘어났다는 얘기냐? 아니면 어떤 공급선이 바뀌었다는 얘기냐? 그런 내용도 몰라요. 국가기관도 모르고 경찰이나 이런 애들도 몰라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모르면서 그냥 마약 범죄가 늘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연구를 할 게 데이터를 줘. 그건 또 싫어. 그러니까 마약 범죄 중에 불법 치료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 7.6%라고 해요. 그래요. 높아. 그런데 왜 높아진 거야? 그러면 걔들이 그걸 가지고 들어온 거야? 아니면은 그런 목적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마약조직범죄 수사과 관계자 애들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약류가 늘어나고 있고 국제 택배라든가 이런 걸로 들어오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그걸 하고 있다는 거지. 도대체 왜 그런지 어디서부터 그런지 뭐 이런 것도 몰라요. 그게 되게 황당하죠. 치안이나 아니면 범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는지를 연구도 안 하고 연구를 못하게 하고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다룹니까? 그냥 경찰이나 검찰 애들이 제공해주는 데이터만 가지고 뭐 그냥 어차피 이건 수란 논리 아닙니까? 걔네들 제공해주는 거는 걔네들 편리한 숫자니까 뭐 다 잘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따위로 범죄 정책이나 치안 정책을 다뤄서 한국 사회가 어떤 놈들이 안전하다고 떠들어댑니까? 이게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지나치고 외국인 밀집 지역의 강력범죄 온상일까? 분명히 외국인 밀집 지역이 다른 데에 비해서 5대 그 강력범죄가 높긴 높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 살인사건이 높다. 그러면 그 살인사건은 이런 거죠. 사실 살인하려고 죽였는데 응급실에 제대로 못 가서 죽었고 딴 데는 똑같은 범죄가 벌어졌는데 빨리 병원에 가고 살았어. 그러면은 살인율이 높은 거는 뭐 기술이 높고 미술 이런 거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도 강간 같은 경우가 여기가 높은 것이 아니라 그런 애들이 살게끔 하는 환경 때문에 그렇다. 그건 맞겠죠.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범죄의 과정적 요인과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방식적 요인과 또는 검거 같은 거 이런 것들 검거율 같은 것도 보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비교가 되고 분석이 돼야 되는데 뭐 이런 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로, 시흥, 안산, 단원, 영등포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그리고 그 집단 거주지가 많아. 그러니까 집단 거주지가 많기 때문에 갈등 요소가 더 많겠죠. 거주 여건도 안 좋으니까 폭력 사태가 높아지겠죠. 그럼 폭력적인 어떤 형태로 인한 우발적인 범죄가 살인으로 많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살인은 어디가 많다.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성범죄 중에서 강간범죄 아니면 뭐 이 성추행 범죄, 위력의한 거 이런 것도 다 구분을 해야 돼. 단순히 5대 범죄, 뭐 살인, 강도, 강간 뭐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강도 중에서도 여러 저기 노상 강도가 있을 수 있고 침입 강도가 있을 수 있고 침입 강도가 높습니까? 그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위험도는 얼마나 됩니까? 그런 분석을 전혀 안 하고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얘는 높아. 얼마에 비해 높아. 아이고 참 이따위의 범죄 통계나 범죄 치안 관련된 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세계 10대 국가에서
이따위로 운영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쪽팔린지도 모르는 거죠. 한국의 법무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경찰청 이런 대검이 이러는 놈들은 사실은 그 대한민국의 치안을 다룰 자격이 없죠. 아니 묻지들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치안을 다루는 거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아니면 자신의 이익 아니면 자신의 지금 앞에 있는 것만 다루는 거예요. 국가 대계, 국가의 100년 대계, 30년 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지면 외국인 놈들 때를 잡아야 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또 반대. 코끼리 뒷자리 잡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그거를 그나마 이런 형태의 KBS의 팩트체크란 곳에서 이렇게 뭘 다룬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범죄 통계나 범죄 기초 데이터에 대한 얘기는 하나 판매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다루는 언론 애들도 그나마 이걸 다뤄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 다루는 어떤 데이터가 사실은 이 원래부터 왜곡돼 있고 또 기본적으로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문제 제기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해봤자 똑같습니다. 순환 논리예요. 어차피 이런 인식하에서는 치안정책이 나와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헛질할 하다 아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겁니다. 외로운 그 황야에서 저 혼자 울부짖고 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글쎄 말입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조금 다른 맥락인데 반복되는 기술 유출 범죄, 솜방망이 처벌 손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보니까 뭐 반도체, 삼성전자의 유명한 어떤 파운드리 팩토리 이거 기술 했던 애가 중국에 어디로 가서 그대로 삼성 공장 똑같이 지으려고 했다 잡혔다. 그런데 실제로 양형이 별거 아니더라. 즉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처벌 기준을 강화했고 산업기술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했습니다. 맞습니다. 양형을 바꿔야 되는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국가의 중요한 기밀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건 처벌을 강화하거나 어떤 대책이 나와야 돼요. 처벌을 당해야 되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검찰청, 특허청 이런 양형 기준. 근데 다른 한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해 갖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재벌놈들 또는 재벌과 결탁한 관료놈들 아니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술 도둑놈들이 그거 싹 카피해 갖고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아니면 생산해서 국내에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에 왜 경기도 이 1시간 안쪽에 있는데 그렇게 창고들이 많고 거기에 왜 물건들이 쟁여 쌓여 있고 그걸로 재벌 4세, 5세 놈들이 3, 4세 놈들이 그걸로 이제 흔히 말하는 뒷돈으로 해갖고 불법 천법 상속받고 이지랄하는 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재벌놈들이 아니면 우리나라에 가진 놈들이 중소기업의 기술 도둑질하는 기술 유출은 어떻게 처벌할 건데? 응? 여태까지 한 건 지금 즉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술 유출 범죄라면요, 기술 도둑질이라며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가진 재벌이라는 놈들이 중소기업이라든가 개인에 대한 기술 도둑질하는 것은 어떻게 처벌할 건데? 그 처벌이 안 되니까 그 처벌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술 도둑질하는 게 이게 눈에 보이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그 법을 만들 때는 당연히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니네들 아니면 SK, LG 외국으로 뺏긴다는 그런 어떤 기술 그런 거가 특히 삼성전자 그렇죠. 근데
니들이 도둑질한 거 말하자면, 니들이 그 중소기업들을, 그 어린애들 그 팔 비틀어가 도둑질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거는 처벌 안 받는다고.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나오는 건 그런 거죠. 외국 유출은 이렇게 살짝 처벌을 하고 더 크게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재벌들의 기술 도둑질은 살짝 어떻게 특례로 넘어가거나 그러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 체계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이 도둑놈들한테. 자, 이런 건 어떻게 처벌해야 되나요? 이게 건물에 침입했어요. 경기도에서. 근데 이놈이 2003년쯤에 안산에서 강간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범행 방식은 똑같아요. 침입해서 흉기로 목에 들이대고 얼굴을 보면 죽이겠다 한 다음에 얼굴을 가린 다음에 강간하고 도망갔어요. 그때 DNA 확보돼 있었죠. 이놈은 2006년도 징역 4년, 2013년도 강간죄, 2018년도 강간죄, 2020년도 강간죄. 연쇄강간범. 그냥 강간하고 몇 년 받고 강간하고 몇 년 받고 그냥 계속 돌아다니는 놈입니다. 그럼 이놈을 생각해 보세요. 2006년도에 그래 좋아. 2003년도에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2006년도에도 저질러서 잡혔어. 그럼 2006년도에 잡혔을 때 2003년도에 이놈이 저질렀던 여죄 수사가 안 된 거죠. 그죠? 잘 보면. 그럼 2006년도에 이놈을 연쇄강간범 일 가능성이 높은데 수법을 보면은, 근데 이놈은 그렇게 수사 안 된 거예요. 2003년 그때 잡을 수 있었죠. 왜냐? 생각해 보시면 2006년도에 이놈을 DNA 검사를 할 수 있었고, 이놈이 수원지법이에요. 근데 2003년도에 경기도 안산이에요. 같은 경기 남부청, 경기청인데 비교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DNA가 확보돼 있었다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상한 헛소리 하나요?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003년도에 안산에서 성범죄로 해서 DNA가 확보된 건데, 그 DNA 확보된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2006년에 다른 수원지법이니까 그 근처겠죠. 거기서 강간범죄로 수사해서 했는데 안산에 그거랑 비교를 안 한 거예요. 여죄 수사를 안 한 거예요. 어떤 개새끼들이 이걸 안 했을까요?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이거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놈은 출소한 후에 또 2013년도에 또 강간에 돌아다니다 잡혀갖고 또 몇 년 받았어요. 또 2018년도에 또 몇 년 받고 또 하고 2020년 또 했어. 상습적이고 이건 진짜 위험한 놈이죠. 그런데도 2013년에도 2018년에도 2020년에도 DNA 프로필을 안산에 있는 저거랑 안 한 거예요. 사건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이놈이 실제로는 교도소에 가려고 그랬나? 연쇄강간 걸 감추기 위해서. 이런 연쇄강간범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사실 이런 거는 제가 있을 때는 프로파일러들이 관리를 하고, 근데 결국은 프로파일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합니까? 이런 스크리닝은 참 기가 막히고 쪽팔린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좋다고 20년 만에 DNA 때문에 이게 처벌했다고 좋다고. 아이고 참 이 화상들아. 반성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지만 반성문에서 반성 없는 반성문을 내면 오히려 중형이 선고된다. 대검에서 91건에 대해서 분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성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런데 대검찰청이 주요 성범죄 판결문 91건을 분석했는데 실제로 뭐 반성 없애 갖고 판결에 도움이 안 된 게 훨씬 더 많다 얘기예요. 여기 결국은 대검이 주장하고 싶었던 거는. 아니 그게 아니라 자 대검찰청 너네들이 이걸 주장하려고 하면 요 시기에 요 기간 동안 말하자면 뭐 1년이고 2년이고 딱 정해서 성범죄 전체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거 중에서 그것을 다 분석을 해야죠. 왜 주요 성범죄 판결문 91건만 합니까? 이건 어떤 기준입니까? 누가 기준을 삼은 겁니까? 본인들이 삼은 거죠. 본인들이 이 판결 이거잖아요. 반성문은 사실은 별로 의미 없어요. 우리가 91건을 판결해 봤는데 보세요. 실제로 반성 없는 반성문은 사실은 더 형량이 별로 의미 없어요.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수를 봤는데 이게 반성 없는 반성문 중에 10건만 이렇게 됐고 이렇게.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모수를 전체 순서를 전체 반성문이 제출된 전체의 성범죄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죠. 그래야지 이 데이터가 나오는 거지.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이게 통계가 뭔지 이걸 뭐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이 양반들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사애들도 사표 쓰라고 변호사 됩니다. 지들도 이렇게 할 텐데 안 그래요? 판사들은 더 심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검사 출신이든 판사 출신이든 뭐든 판사들이 함부로 본인의 양심의 영역이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무슨 쥐들이 신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반성의 부분은 심리학자라든가 아니면 전문가한테 맡겨요. 얘를 봤을 때 얘를 면담해보고 그러니까 반성에 어떤 게 있다. 근데 이 새끼는 아니더라. 판사들이 모르잖아요. 전문성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생각해보세요. 이 반성문 대행업체가 한 장당 5만원. 이게 성업중이에요. 그럼 대검찰청 얘기대로 이게 실제로 효력이 없다고 하면은 생각해보세요. 효력이 없다고 하면은 얘네 이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결과가 있으니까 장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웃긴 얘기 아닙니까? 검찰 애들도 문제고 판사 애들은 더 문제고 그렇습니다. 부엌칼 들고 주택가로 활보했던 애가 있습니다. 자기는 부모랑 싸워서 홧김에 휴게장.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너 왜 칼 들고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근 소란지야? 공동체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죠. 겁을 줄 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 칼 들고 다녔다고 해서 의도가 설명되지 않으면 이게 범죄 의도를 범행에 녹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칼 들고 돌아다녔는데. 근데 어떤 걸로도 처벌할 수 없어요. 이놈이 지나가다가 어디 간판 한번 찾는데 그게 특수재무소인 게 그거 달란 거고요. 그거 뭐 기껏해야 기소유예 나오겠죠. 나와봤자. 이게 사법 시스템이 너무 공급자 위주고 수요자들한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게 무슨 웃기지 않습니까?
외국인 여성들만 골라서 사기친 20대 놈이 있는데 이놈한테는 또 집행유예 줬네요. 그러니까 아주 상습적인 놈입니다. 그냥 노상에서 외국인 여성 만나서 뭐 돈 10만 원 빌리고 뭐 지하철에서 10만 원 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상습적으로 외국인 여성들, 그 이제 한국의 그 이 이미지를 확 실추시켰는데 이런 정과가 계속 반복된 거예요. 지속적으로 3번의 정과가 있어요. 그런데도 실제로 어떤 그냥 이거예요. 또 집행유예 또 나가서 똑같이 이지랄 하겠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